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달빛철도 특별법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달빛철도 사업의 예산 과다와 예비 타당성 면제 조항을 거론하면서 이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법사위 의원들이 그런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대구정책연구원은 한일 워크숍을 열어서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노선이 지나는 10개 시군 간의 교류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 간의 상호 발전을 이끌어 철도 통행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루겠다는 윤석열 정부, 그 발판이 되는 교통망 확충에 전향적인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은 영하 5도로 출발해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았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1도까지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공기질이 탁하고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북부권 산지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동시와 대구광역시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발전 모델 구축에 나섰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상진, 우창하, 박지선, 김창현 안동시 의원은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한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일 체결된 안동 대구 간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양시의 관계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안동댐 맑은 물 공급과 안동 대구 간 상생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이번 만남은 그동안 협의한 내용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그동안 논의된 안동댐 맑은 물 공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안동댐 원수 공급에 대한 협력금, 일시금 200억 원 안동시 지급과 더불어 대구 신공항 광역철도 안동 연장 협력,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연계 안동 산업단지 조성 협력, 또 안동 농산물 대구 판매장 운영 등이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상생협약의 성과를 활용해서 안동 시민의 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안동과 대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영역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겨울치고는 포근합니다. 낮 최고 기온 1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연말까지 큰 추위 없이 일교차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관문인 신경주역의 공식 명칭이 오늘부터 경주역으로 바뀝니다. 이번 개정은 KTX가 개통된 지 13년 만이고 100년 역사를 간직한 도심의 경주역이 폐역한 지 2년 만인데요. 경주시는 철도 역사를 이어가고 고속철도 교통의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명칭 변경을 추진해왔고 국토교통부의 영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통과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고 철도 공사와 협의를 거쳐 역사 표지판과 간판, 버스 등의 시설을 정비했고요. 코레일 예매 앱과 방송을 통해서도 영명 변경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도 대체 우회도로 상구 효현 구간 중 신경주역에서 효현까지를 부분 개통하는데요. 개통되면 역에서 도심으로 가는 거리가 약 0.9km, 시간은 5분 정도 단축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면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3도 높은 8.2도, 습도는 70%로 어제에 이어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10도에 이르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서에서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지난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울릉군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와 아동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마음 꿈터와 청소년센터에서 다양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모두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슬로건으로 가족과 함께 만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청소년 위원 정책 제안, 솜사탕 만들기 봉사, 청소년센터 꾸미기 등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울릉 한마음 꿈터와 청소년센터는 영유아와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 및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 부모님 간 자녀 양육과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울릉군은 앞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마음 꿈터와 청소년센터가 지역문화 공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해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지난 12월 1일에 시작돼 이제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금 진행 상황 지금 어떤지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주현 사무처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번 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 동안 연말연시 이웃돕기를 위한 집중 모금 기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목표액은 지난해 목표 100억 원보다 6.2% 늘어난 106억 2천만 원인데요. 오늘 아침 집계해 보니까 모금액이 55억 4천만 원이 되었어요. 오. 사랑의 온도탑도 52.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대구를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시민들께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민들이 자신의 기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보람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네. 기부를 하면서 나 자신의 가치도 올라가고 동시에 우리 지역의 가치도 함께 상승시키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목표액이 매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게 네.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저희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내년에 우리 지역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배분 성금 규모입니다.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을 반영해서 꼭 필요한 재원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요. 네. 지역의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평균 모금액도 참고해서 목표치를 정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늘어난 6% 늘어난 106억 2천만 원인데 지금 55억을 넘었다고 하셨어요. 네. 네. 경제가 어려워서 처음 시작할 때는 모금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 엔데믹 이후로 그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개인과 기업의 기부 참여가 기대만큼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대구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아서 기부 참여율이 전국에서 좀 낮은 수준이에요. 네. 개인과 법인 모두 기부 여력이 적고 참여 분위기도 아주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시기에는 우리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일종의 위기 극복 심리 같은 것이 있어서 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모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오히려 그런 시기에 더 저력이 나타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엔데믹 이후에는 그런 위기의식이 감소한 것 같아서 제가 체감하기에는 올해 모금이 좀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고액 기부보다는 좀 적지만 지속성 있는 그런 소액 기부를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개인 기부가 많이 활성화돼야 건강한 기부 문화가 안착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는 소다수라고 해서 소중한 다수의 나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다수. 예. 아, 참 좋네요.
예, 개인들이 꾸준한 나눔은 예측 가능한 배분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또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서 아주 소중한 기부죠. 네. 사랑의 열매는 풀뿌리 모금의 근간인 소액 다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착한 일터, 또 착한 가게, 착한 가정, 착한 펫,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착한 가게는 매달 1,000원씩 한 달에 3만 원 이상 기부하는 나눔에 참여하는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금 사업이고요. 한 달에 3만 원 이상이면 정말 큰 액수는 아니니까 예, 소다수가 그렇지만 많네요. 매달 꾸준하게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착한 가정은 매월 2만 원씩 기부하는 정기 기부고요. 착한 일터는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으시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급여 중에 매일 10,000원 미만의 소액을 정기 기부하는 프로그램이고 네. 착한 펫은 반려동물 이름으로 매월 2만 원씩 하는 정기 기부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이름으로도 정기 기부가 가능하군요. 예, 착한 착한 펫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착착착 시리즈의 가장 최신 프로그램이에요.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정기기부 사업입니다. 네. 요즘은 반려동물 인구 2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반려동물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남기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기억하고자 하는 분들이 동물과 함께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네. 우리 대구에서는 동촌중학교 선생님이신 허경호 씨 그리고 그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여울이가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여울이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헌신하면서도 허경호 선생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네. 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후 기사를 보고 반려고양이와 함께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요. 얼마 전 세상을 뜬 반려견을 추억하며 가입해 주신 기자님도 계셔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또 착한 펫으로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다수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부 프로그램만큼이나 기부하는 분들의 사연도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연이 참 많으시죠? 예, 올해 우리 대구는 전국적으로 기부 미담 맛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따뜻한 사연을 가진 기부자가 많이 탄생했어요. 네. 올 초에는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내가 세상을 뜨며 남긴 금덩어리를 도저히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전량 기부한 손전원 선생님이 큰 마음의 울림을 남겼고요. 5월에는 전국 소방관 최강 히어로 챌린지에 참여한 대구 소방관 3분이 우승 상금 전액을 기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8월에는 대구의 아노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서 우리 대구 지역의 독립운동가이자 국채보상운동의 선구자셨던 서상돈 선생을 특별 아노 회원으로 추대해서 네. 전국적으로 귀감이 된 사례도 있었고요. 엊그저께는 경북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네. 한국의 나눔 문화에 동참하고 싶다고 아르바이트를 한 성금 모아서 100만 원씩 기부하러 오셔서 깜짝 놀라기도 했답니다. 그러셨군요. 이런 사연 소개하려면 끝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모금하는 것만큼 배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아진 성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참 궁금한데 중앙으로 모았다가 지역별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배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서 모은 성금을 지역에서 직접 용도에 맞게 바로 배분해서 사용하는지 아마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랑의 열매는 지역에서 모은 성금은 무조건 지역에 모두 배분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역의 모금액에 더해서 저희 중앙회에서 배분액을 추가로 지원해줘서 다양한 배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구에서는 올해 약 180억 상당의 기부금품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복지 수요가 있는 다양한 영역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11월 말까지 약 150억가량을 지원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취약계층들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처참한 상황에 놓이는 일들을 종종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지요. 그렇죠.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과 간이 협력해서 숨어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또 지역사회로 이끌어내는데 대표 모금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네.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엔데믹 이후에 새롭게 대두된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놀이문화 사업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재난대응
대행을 돕는 사업 같은 시범적인 사업도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 모은 성금은 지역에서 바로 이제 배분해서 필요한 복지 지역의 부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중앙회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성금이 필요한 곳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기부하신 분들도 참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내가 낸 기부금이 투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홈페이지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께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내가 낸 기부금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기부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예, 내년 1월 31일까지인데요. 네. 기부에 동참해 주시려면 저희 사랑의 열매 모금 계좌를 입금해 주시면 가장 간편하고요.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기부금을 전달하실 수도 있고요. 네. 각 방송사에 지금 계좌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 하시거나 ARS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대구 사랑의 열매 모바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도 기부가 가능한데요. 주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물품을 나눔해 주신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고 물품은 기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렇군요. 꼭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저희 대구 사랑의 열매 등이 확인하신 후에 기부해 주시면 원활한 기부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저희 KBS에서도 성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과 또 물품도 가능한데 물품 중고 물품은 안 된다는 당부를 꼭 해주셨어요. 예. 끝으로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대구 사랑의 열매는 지역의 민간복지 영역에서 가장 큰 모금을 하고 있는 법정 모금 단체로서 그에 대한 큰 책임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많은 시민과 기업 또 다양한 단체들과 모임이 합심해서 참여해 주신다면 국채보상운동으로 대표되는 우리 대구의 나눔 정신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주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2024년도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에서도 수험생을 위한 대입 상담과 강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그 현장에 박나영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올해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은 1월 3일부터 6일까지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3일 이상 진행하는데요. 수험생들은 원서 접수를 앞두고 지원 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특강과 상담이 포함된 2024년 정시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네. 현장의 소리와 수성 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인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올해 서울 쪽의 주요 대학교 자연계 정원이 2%가 늘었어요. 왜냐면 이제 신설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연계는 작년하고 응시자 숫자 2% 늘었지만 모집 인원 또 2% 늘었다. 성적 입력하고 나서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학생이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나요? 자연계 위주로 경북대학교나 아니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정시 대비를 하기 위해서 23일부터 1대1 컨설팅을 해왔었어요. 한 98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자기가 진학하는 목표와 대학들이 갖추고 있는 전형 이것들이 많은 퍼즐들이 조합된 가운데서 내가 최상의 퍼즐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선 수능을 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학과 선택인데 자기 꿈과 대비해서 최적의 학교 선택과 학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형이 개별적으로 좀 학교별로 바뀐 측면이 있는지 또 killing 문항이 배제되고 난 이후에 전반적인 전형 제도가 바뀐 점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전문가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자기 전략을 구사해서 대학을 가장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적에 맞춘 지원이 아닌 개별 맞춤이라는 점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네,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올해 늘어난 수요에 맞춰서 상담 횟수를 늘리고 최신 변화를 반영한 전문가의 특강도 진행했는데요. 특강에서는 올해 핵심 이슈와 대학별 지원 전략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상담은 수험생 개인의 성적과 성향을 고려해 진행됐는데요. 대구 진로진학협의회 김창식 회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오늘 상담은 현재 수능 실채점을 가지고 정시 모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나 학과를 찾아보고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정시 모집이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의 견해 차이에 따라서 또 지원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담에 나와보는 게 좋습니다. 지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재수나 삼수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정 지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붙을 가능성이 높은 학과 또 대학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본인이 내년에 다니고 싶어하는 대학 학과에 대한 합격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는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수시 2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시 2월이 많이 발생해서 정시 모집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또 지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7년째 진학부장을 하고 있지만 정시 모집은 너무 소심하게 지원해도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너무 무리하게 과감하게 상향해도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자기가 합리적으로 더욱더 점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소신 지원을 권하고 싶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역대급 불수능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킬러 문항 배제가 적용된 수능은 채점 결과 모든 과목에서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만큼 수험생들은 수시에 탈락해 정시로 넘어가는 수시 2월 확대 가능성과 교차 지원 등의 변수를 고려한 지원 전략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현장에 참여한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선고 나와서 지금 삼수생을 했고, 이번에 수능을 쳐서 수성재단에서 이제 무료로 한다고 해서 한번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좀 어려운 편이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러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유형에 얽매이지 않는 느낌이라서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틀에 박힌 사고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게 정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략을 딸 수가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의대 같은 쪽이 목표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일반 학과를 간다고 한다면 오늘 들었던 이제 강의들을 토대로 이제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좀 잘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을 받고 좋은 정보 얻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눈치 게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서울권, 수도권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입결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적정을 하나 적고 상향을 2개 적어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거둘 생각입니다. 사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너무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지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있나요? 네, 현재 대구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에서는 올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정시 상담을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그 예약은 진학진로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한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정시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박나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올 한 해를 분야별로 결산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올해의 노동 이슈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 첫 번째 이슈는 뭔가요? 네, 첫 번째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변경입니다. 이 대구시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죠. 네. 올해 2월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인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이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첫 변경이고요. 이 골목상권 보호, 마트 노동자 휴식권 보장 취지로 지난 2012년 주말 휴무가 시행된 후 10년 만이기도 합니다. 네. 대형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말에도 이제 영업을 하니까 편리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네, 이 마트 노동조합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온 건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권한이 구군에 있음에도 대구시가 이 국면을 끌어왔다는 건데요. 네. 또 이 논의 과정에서 이에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를 배제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꾼 게 올해 초잖아요. 네. 다른 지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영향을 좀 받았나요? 네, 이 대구가 먼저 스타트를 끄는 다음에 충북 청주시도 이 대형마트 쉬는 날을 평일로 바꿨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에 이어서 동대문구가 같은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마찬가지로 다른 구로도 확산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전통시장 상인들과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어서 이 협의 과정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풀어나가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꼽은 올해의 노동 이슈는 뭔가요? 네, 다음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인데요. 우선 올해 7월 19일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 인상률 2.5%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요. 이 물가 상승률 3.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노동계에서 나왔습니다. 또 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2017년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한 이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했던 일이 정말 까마득한데 아직도 그 아래네요. 그렇죠. 이 110일간의 최장 심의를 진행한 이 최저임금위는 결국 노사 간 합의가 아니라 표결 방식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정했는데요. 이 최저임금 심의 기간도 세 기록을 썼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까지 걸린 시간이 110일로 기존의 최장 기간이었던 108일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네. 이 시급 9,860원, 월급 월 209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올해 201만 580원보다 5만 160원 오르는 거고요.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는 올해 처음으로 생활임금이 도입됐어요. 네, 이 생활임금이 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거, 교육, 문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하고요. 네. 통상 최저임금의 110에서 125% 임금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렇죠. 이 대구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올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고 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했습니다. 이 내년도 대구시 생활임금은 시급 11,378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거네요. 네. 내년에 첫 시행이라는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구시 생활임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이 대구시 측은 내년도 생활임금이 발표된 대도시들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런 생활임금이 사회적 경제 등 관련 영역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임금이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첫 시행이라는 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시행이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도 많겠네요. 자, 다음 세 번째 이슈를 알아볼까요? 네, 대구 학교 급식 노동자들 폐암 산재 승인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슈가 지난해부터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8월 21일에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가 이 대구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 2건을 승인을 했습니다. 예. 이 7월 5일에 대구에서 세 번째 폐암 산재가 승인된 이후에 47일 만에 2건이 또 승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급식실 폐암 확진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네, 이 늘고 있는 이유가요. 이 교육부에서 급식 노동자의 전체 PCT 검진을 진행한 후폭풍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렇게 확진 사례와 의심 사례들이 다수 발견이 됐는데요. 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대구의 학교급식실 폐암 확진자는 8명인데요. 이들 중에 3명은 대구교육청의 PCT 검진으로 이렇게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에서 2022년 4월 폐암 확진자가 직업성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폐암 확진자 5명의 상재 승인이 났고요. 예. 이 외에도 이제 의심 사례가 확진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등 계속해서 추가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네, 일단 노동조합은 이 폐암 당사자 대책으로 이 폐암 확진자가 치료를 받은 뒤에 업무를 복귀할 때 이제 네. 완치될 때까지 추가 인력 1명을 배치해달라. 그리고 산재 휴직 기간 동안 이 임금 손실분을 교육청이 지급해달라. 그리고 산재 요양급여 외에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해달라.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론 지난 11월에 대구 동구의 강동중학교 급식실에서 이 환기시설인 후드 배기팬이 2년 동안 역회전을 했다. 이런 사실이 좀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 대구교육청이 담당 공무원과 강동중학교 교육청 관련 부서를 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조리실에서 고온의 튀김이나 볶음 요리 등을 할 때 발생하는 조리흉이 이 폐암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게 튀기거나 볶고 이게 전을 붙이면서 기름을 많이 취급하는 조리를 할 때 이 환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기류가 정체돼서 이 조리실 내 환경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후드 배기팬이 역회전했다면은 밖으로 나가야 하는 공기가 안으로 더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급식실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좀 지적이 많이 됐어요. 이 환기가 당시에. 오히려 더 안 되고 공기가 그쵸. 더 나빠졌겠네요. 네네. 예. 한편 뭐 이렇게 조치를 한 이후에 이 교육청에서는 2027년까지 관내 462개 교회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환기 설비가 있는데 이 시설을 더 개선하겠다. 네. 이런 걸 밝혔습니다. 자, 노동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 경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의 재판입니다. 지난해 2022년 3월에 대구 달성군 소재의 한 기업이 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 노동자가 높이 11m 고소 작업대에 올라서 이 지붕 철골보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이 당시 현장에 추락 사고 방지 장치인 안전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노동자는 전날 못 끝낸 작업을 이 당일에 업무 시작 전에 끝내려고 하다가 추락을 해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군요. 이 대구 경북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인데 이 첫 재판이 올해 1월 27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6월 22일에 두 번째 공판이 열렸고 이달 초였죠. 12월 8일에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고일은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입니다. 자, 이 세 번의 공판에서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네, 이 원청의 책임, 그러니까 구체적인 작업 지시 여부가 좀 쟁점이 됐는데요. 이 검찰은 선고 이유에서 이 피고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사고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수십 년간 이 산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이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안전사고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라면서 회사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체제가 마련되고 작동됐다면 피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할 일도 없었고 또 그러다가 사고를 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을 좀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또 올해도 또 계속 반복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또 올해 여러 번 기자의 눈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 한 해 이렇게 지역의 노동 이슈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관련한 내용들을 김보현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 올해 노동 이슈들을 좀 꼽고 나니까요. 이 대형마트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뭐 학교급식 노동자, 건설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렇네요. 결국 뭐 우리 자신이 일을 하거나 또 우리 주변에서 일을 하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올해 이 기자의 눈 코너를 통해서 지역 이슈를 소개하면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노동 이슈를 정리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더 나아지기를, 더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해주실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뭔가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대구에 있는 한국 최대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한국 최대이거나 최다인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오늘은 대구 안경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문중 문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구 안경도 한국 최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안경의 용도가 시력 교정이 거의 다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하나의 패션 제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미용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물론 시력 교정이 가장 기본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대구시에서 편찬한 2018년도의 시정백서에 의하면 그 기록이 있는데 대구의 전국 안경테 제조업체의 8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다른 데는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와. 네, 그래서 우리 대구가 한국은 당연히 최대이고요. 85%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세계적으로도 4대 안경지지 생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한국의 최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그렇죠. 네,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세계 4대 안경 생산지는 그럼 어디인가요? 네, 우리 대구와 함께 이탈리아의 벨루노, 일본의 후쿠이, 중국의 원저우가 세계 4대 안경 생산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 안경 생산지 대구.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자, 일단 한국 안경 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있습니다. 당연히 예. 대구에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우리 대구에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3공단 일대에 안경테 생산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6년 9월에는 그 대구 3공단 일대가 국제적인 안경산업 메카로 조성해야 되겠다. 이래서 국가에서 대구 안경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아직까지도 우리 대구가 유일하고요. 또 대구 안경산업 특구에서는 안경 제작에서부터 판매까지 말 그대로 안경에 관한 모든 것들이 같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주 예. 특화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북구 3공단 일대를 걸어보면 네. 안경거리라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가시다 보면 안경테를 쓰고 있는 큰 사람 조형물과 또 가로등도 이 안경테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아마 노원동과 침산동, 그러니까 그 엑스코 유통거리 가는 쪽에도 안경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네. 큰 안경 조형물이 있고요.
그 안경거리와 안경산업특구에서 이 안경테가 완성되기까지 공정이 분업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안경테를 만들어서 공정해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이 있을까 하는데 그 공정이 총 280여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안경테 하나를 만드는데 무슨 공정이 280가지가 나오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세세하게 다 또 분업화되어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분업화돼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지니까 상당히 특화된 특구다. 말 그대로 특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안경테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280여 가지나 공정이 필요하군요. 안경 생산지 대구를 알리고 안경 트렌드도 공유하기 위한 사업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국내 유일의 안경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 국제 안경전 디옵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그 안경 생산지에서는 유일하게 열리는 전시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 대구 국제 안경전 디옵스가 있습니다. 예, 세계적 안경 생산지 세계 4대 안경 생산지 중에 하나인 대구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또 다른 한국 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중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최대의 문중문고가 대구에 있는데. 네. 그 인수문고라는 곳인데요. 문중문고라면은 무슨 그러니까 뜻인가요? 이제 예전에 문고가 보통의 이제 서점, 도서관 이런 개념인데 예전에는 유림들이 이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유림들에 의해서 이어져 나오는 사립 도서관이다. 사립 도서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거에는 가문, 문중 이런 쪽에서 그 책을 많이 모아서 도서관 형태로 가지고 있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바로 이 달성군 그 하원의 인흥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남평문시 본리세거지라고 하는 그 문중문고인 인수문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그 인수문고에 예책이 많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 보통은 문중문고에 유림분들이 많다고 하면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서를 중심으로 책이 많습니다. 그 했던 이유가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했어요. 가문의 인재 양성과 마을의 인재 양성과 국가의 인재 양성을 했는데 인수문고의 이제 책을 우리 일반 분들은 이제 한 책을 놓고 보통 기준을 하잖아요. 책이 8,500여 책이 있는데요. 보통 또 보면 책 하나가 2 내지 3권이 많습니다. 보통 책이 있으면. 그러면 권수로 보면 한 2만여 권이 그 인수문고의 개인적인 사립도서관 형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런 공문서는 서원이나 향교 같은 곳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수문고는 사립도서관이라고 하셨잖아요. 비교를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원은 사립학교예요. 예전에. 사립학교. 그렇죠. 향교는 그러면 공립학교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있다 보면 학교보다 도서관보다 학교가 더 크죠. 네. 그러니까 서원이나 향교에 더 많은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고라는 부분이 볼 때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비교를 제가 우리 시민분들이 잘 아시는 안동 도산서원과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태계를 모시고 있는 유명한 서원이니까 도산서원이 뭐 장서가 적다라는 게 아니고 그 장서도 많이 있습니다. 도산서원에 약 4,400여 책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수문고가 8,500여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배 가깝네요. 그러니까 이게 도산서원의 장서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도 많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아주 없어져 가고 있는 책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의미 있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최대 문중문고 인수문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서를 소장한 그런 사립도서관 문중문고다. 정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자, 국내 최대 인수문고 얘기에서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국내 최대는 정려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려각이요? 현풍곽시 12정려각인데요. 대구 달성군 솔레마을, 오늘 달성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솔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현풍곽시 집성촌인데요. 우리나라 최대 정려각인 현풍곽시 12정려각이 있습니다. 이 솔레마을은 홍의장군 곽지호 아시죠? 네. 그런 현풍곽시들의 집성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풍곽시까지는 알겠는데 12정려각?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제 정려각의 이제 이게 아주 그 의미가 또 중요한데요. 자, 일단 현풍읍에 솔레마을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솔레마을에는 현풍곽시 가문에 국가에서 포상된
정려가 12개가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았다는 겁니다. 정려는 뭔가요? 그러니까 정려라는 부분은 이제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이렇게 정려가 되어 있습니다. 충신, 효자, 네. 연려 이러한 분들이 살던 동네에 입구에 붉은 칠을 한 정문을 세워요. 그 우리가 그러한 곳을 좀 들어가 보면 저렇게 홍문 붉은 문이 있네. 그리고 일반 분들은 홍문이라고도 합니다. 붉은 칠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표창하는 것을 정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려를 세워놓은 누각을 정려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려각이 보통 마을에 하나 있기도 힘들어요. 예. 그런데 2개도 3개도 아니고 12개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정려각이 유명한 것을 갈 때 하나 내지 2개를 볼 수 있는데 우리 대구에는 12개가 있으니까 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려를 받은 사람이 뭐 12명이었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충신, 효자, 미풍양속을 향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나왔다는 거죠. 와, 네. 많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예. 정려를 받은 사람을 정표자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조선왕조 500년사에 특정 문중에서 정표자가 하나 나오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솔레마을 각시 문중에서 충신, 효자, 연례만 모두 15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솔레마을도 솔레마을이지만 그 현풍 곽씨 그 가문도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홍의장군 각제호 같은 분이 이제 나온. 그렇군요. 자, 이 현풍곽씨 12정려각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겠네요. 예,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시민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유래가 흔치 않은 아주 중요한 유산이라는 거죠. 포상된 정려를 한 지붕 아래에 일단 모두 모아서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유일한 사례이고요. 말 그대로 현풍각시 12정려각은 충효예를 하라는 그런 어떤 표상이고 네. 우리 대구에 정말 보기 드문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12정려각은 12정려각은 그 홍문을 다 모아놨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이제 아니죠. 홍문은 그 앞에 가면 있고 그 네. 각들에 하는 비석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것들을 모아놓은 비석들을. 것이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앞부분에 또 아주 예쁜 연못이 있어요. 네.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귀한 것이 있는데 안 가본 게 참 꼭 가보시길 미안한 마음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오늘은 대구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라는 주제로 대구 안경과 인수문고 그리고 현풍곽씨 12정려각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오는 1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군위군 상수도 업무를 이관받아 통합관리를 합니다. 이에 따라 군위군민은 대구시와 동일한 물복지 서비스와 대구 수돗물의 엄격한 수질 관리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상이한 상수도 요금 부과 체계는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급격한 요금 부담을 고려해서 2년간 유예 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서요. 2027년부터 대구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10회 경주시 건축상 공모전에서 금관총 보존전시 공간과 금관총 고분정보센터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시 건축상은 건축가와 건축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건축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 내 우수 건축물에 수여하는 상으로 2년마다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시상하는데요. 수상 건축물에는 동판을 부착해서 건축상에 당선된 건축물임을 알리고 수상작품 패널은 경주시청 종합민원실에 전시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포항 포운 중앙도서관은 연말을 맞아 로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겨울에 읽기 좋은 추천 도서를 전시해서 시민들에게 연말 느낌 가득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작은 음악회를 열어 앙상블 연주와 성악 3중창으로 로비를 가득 채울 예정인데요. 로비 작은 음악회는 한국음악협회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해서 책과 음악을 통해 따뜻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상주시의 경북 최대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에는 각계 인사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인구 위기 극복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조리원은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모자실을 비롯해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운동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앞으로 산모들의 출산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산후 건강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의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안동역에서 청량리까지 운행되던 중앙선 KTX 이음이 내일부터는 하루 8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연장 운행으로 영주와 안동 등 경북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게 됐고요. 내일은 연장 운행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영주역과 안동역에서 열차 이용객과 함께 KTX 이음의 안전 운행을 기원하는 소방 트리를 만들고 깜짝 선물을 증정하는 등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